벌써 이제 7월부터 시작했던 그 김종업 콜로키움 집담회가 이제 마지막 회 4회차가 네. 맞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김종업의 삶에 대한 건축가 김종업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저희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는지, 그다음에 또 저희의 문화들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었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1회부터 3회차까지 진행되었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또 그 맥락상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1960년대하고 70년대의 문화 읽기 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문수 건축가님이 이제 그동안 생각하셨던 이렇게 건축가의 하나의 일생을 통해서 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대에 대한 비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적 의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후배 건축가가 다시 또 그거를 비평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간이 요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하면서 김중업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탐구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다시 살아보는, 다시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참 의미 있었던 시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시작하는 그 실마리를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중간에 어떤 전문가 패널이기보다는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또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또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 예술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주민이나 아니면 이런 저층 주거지에서 많이 작품한 김현주 작가를 모셔가지고 또 같이 저희가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렵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좀 마무리를 제가 스스로 짓는 그런 행사이기보다 이야기보다 기획이보다 끝을 열어두는 거죠. 오픈엔드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래서 외지를 좀 주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1960, 70년대 문화 읽기와 쓰기 4회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4회차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가가 이제 처음과 끝이 사실 이제 연결된 거라고.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건축 신문 16호에서 질서를 향하여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마침 그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제가 뽑아놓은 것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올바로 정의하는 것이며 주변 상황을 아우름으로써 그 원인과 과정 결과를 밝혀내는 일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게 이제 흔히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라.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객관적인 이야기, 어떤 문서나 사료나 어떤 사실관계, 컨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상황을 아우른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유기적으로 어떤 한문으로 하면 거죠.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나는 그냥 혼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나는 이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껏 건축 비평에서 상당히 특히나 이제 이런 김중업, 김수근 같은 1세대 현대 건축가에 대해서는 흔하게 썼던 방법이었거든요. 접근 방법, 비평 방법, 해석의 방법.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달아서 바로 다음 횟수는 아니었지만 18회차 건축신문에서 이제 이 인재용 건축가 분이 예를 들어서 김중업이나 김수훈 같은 분들의 어떤 연표가 이제 생몰 시기와 출생 연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 뭐 프랭크 게리니 어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출생 연도를 놓고 보니까 많은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의 작품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큰 스케일에서도. 근데 우리는 한국 현대 건축가 1세대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더라. 이게 본인은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의 김중업은 저기 위에 이제 한 세대 위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옆에서 보는 해외 건축가들은 그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이제 요절하신 거죠. 22년생인 김중업 건축가가 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대에 돌아가신 거라서 상당히 일찍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근대 건축가 제조명에 이제 근대 건축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현대 건축가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 현대 건축을 재조명하여 선배 건축가들이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것을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 다른 분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축 분야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학교에서 제도권에서 우리가 이런 현대건축 1세대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질 않아요. 배우질 않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한국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까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전통 건축에 대해서 한옥이라는 사찰 공부하고 궁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지금 현대 건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우리는 지금 하는 건축, 잘하려고 하는 건축 디자인 기술이 전부 다 지금 서양 것들을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나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선배가 이미 10년 정도 공부했는 것을 우리가 1년만 공부하면 그 사람이 10년의 공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걸 더 보탤 수가 있는데 늘 쉽게 말하면 포맷을 하는 거죠. 모든 세대가 포맷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경쟁이 되겠냐고. 뭐하고 경쟁이 되느냐고.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공공건축이나 어떤 민간의 건축이 한국 시장 안에서만 딱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늘 인터넷으로 해외 유명한 것들을 보고 그게 건축주든 혹은 건축가이든 이용하는 사람이든 해외여행을 통해서 눈들이 다들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네들 우리가 경쟁하고 늘 모델로 삼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건축가들은 우리처럼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배들의 것을 갖다가 단기간 내에 습득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다시 자기 걸 얹고 밑에 그 다음에 후배 건축가들은 또 그 선배가 했는 거에서다가 자기를 얹고 해서 축적된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폐를 막 이렇게 쌓아 있는 게 나쁜 것만 쌓아 있어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게 쌓아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이런 일을 이번 행사를 사실은 만들게 된 혹은 뭐 나서게 된 어떤 한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중업의 삶 1차 했을 때는 이제 김중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야 되니까 건축 작업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김중업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이제 김중업 건축 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여기 사는 거니까 이 건축 문화의 집이 자리한 장미동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60, 70년대 만들어졌다. 그러면 김중업의 삶도 혹은 건축 작업도 혹은 그 뒤에 이어졌던 행사들도 60, 70년대를 포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곁다리로 약간만 확장을 하면은 혹은 좁혀 들어가면 장위동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경장, 공복발목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건축과 미술, 미술과 건축 무엇이 우위가 있고 주가 부가 이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건축과 미술뿐만이 아니고 여기 적어놨듯이 모든 분야가 장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협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60년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독립은 했지만 이제 생겨서 다시 또 분화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에
그때의 건축과 미술과 건축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보기 힘든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시의 삶에서는 이제 장위동과 대도시 서울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도로망 혹은 강남의 개발 이런 것들 함께 해서 좀 작게는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문학 소설에서 어떤 그 증언하는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본다 혹은 사진을 본다고 해서는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고 그나마 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수단으로서 소설 인문학 소설에서 이제 나오는 그 주인공들 등장 인물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를 좀 다루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전체 60, 70년대를 어떻게 보면 사회차 전체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60, 70년대에 좀 굵직했던 어떤 문화적인 이슈들을 몇 가지를 좀 문화 사회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으면 소비를 이제 사실은 어떻게 소비했는가라는 것인데 좀 풀어쓰다 보니까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소화를 한 다음에 내뱉어내는 쓰는가 써왔는가 썼는가 써야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한번 저는 고민하자고 했지 해결하자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연표를 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자세하게 직간접적인 어떤 사실들 김중업 선생님의 어떤 삶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좀 영향을 준 사건들을 집어넣었었는데 시작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60, 70년대를 이제 중심으로 했는 거라서 이것은 지금 시작을 56년 귀국하면서부터 김중업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작하면서 이제 그 김중업 선생님이 새로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상당히 일찍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바로 이제 56년에 귀국해서 57년에 명보극장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보면서 젊은 분들은 저도 사실은 명보극장을 본 적도 없고 어릴 적에 서울에 와서 극장을 가본 적은 없으니까 유명한 극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극장을 설계를 맡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던 이제 광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개관한다. 57년 8월 26일 개관. 그 개관으로 하이 소사이어티라고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되기 전 우리 세대들도 사실 70년대생들한테는 그레이스 켈리는 좀 옛날 사람인 것 같고 60년대로 올라가면은 아마 그레이스 켈리는 그래도 끝물은 좀 겪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60년대생들에게는 또 사실은 이미 이제 은퇴하고 난 뒤였으니까 왜냐하면 57년도 이 영화가 은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레이스 켈리 미국의 영화 배우가 모나코라는 유럽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왕가의 그 이제 왕실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찍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명보극장이 어쨌든 좀 리뉴얼은 되긴 했지만 언제 없어졌죠? 그렇게 기억이 나나요? 없어진- 가보신 기억은 있어요? 명보극장? 명보극장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갔었죠. 네. 제 어렸을 때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60년대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80년대까지 있었어요. 80년대까지 있었죠. 네,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극장이라고 하는 그 건축 사실 극장이 우리나라에는 오페라 극장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극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국립극장과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이 아주 전폭적인 네. 그 이슈를 가지게 된 거고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도 그 지금 60년대 70년대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건축 아니면 건축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된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80년대 들어와서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김중원 선생님은 그 전에 이제 어쨌든 그 이 한국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 물론 그 전에 뭐 일제 시대 때 국제 양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공부했던 꼭 김중원 선생님만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좀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거, 좀 생각해 볼 만한 건축물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경우도 우리의 문화는 아니었고 그것이 이제 공공재로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즐길 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라고 문화 시설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도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 이제 극장들이 있는데 영화관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영화관이 요때 이제 57년도 요 무렵에 한 서너 개가 이제 생기는데 왜 이렇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실 그 명동에 있는 명동극장은 이제 영화관이 아니고 극장으로서 일제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거긴 했었죠. 그 대신에 아마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몇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있는 거니까. 그거 외에 이제 역시나 이제 김종업 선생님이 관여하셨던 게 유치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드라마 센터 남산에 있는 드라마 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찍 이제 했는 편인데 사실 이 전에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김종업 선생님이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돋보였던 거긴 한데 다 기술자였거든요. 철도청 소속, 충북고 소속 이렇게 해서 기술자여서 지금도 그런 엔지니어 측면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드러내는 어떤 건물들, 문화시설들은 그 당시에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이 왜 한국 건축의 1세대인가 처음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설들을 전문적인 시설들 예를 들어 문화시설이면은 영화관, 연극 전용 극장 예를 들어 유진 선생님이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분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현대건축이고 그것을 했는 사람들이 현대건축가인 거죠. 그래서 김종업 선생님이 현대건축가의 1세대라고 저는 얘기하고 근대건축가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답으로 돌아가자면은 그렇게 사례를 찾기가 이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주에도 제가 가보니까 아카데미 극장 단관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한 3개 정도가 원주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예외적으로 컸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기능을 못하고 어떻게 문화시설로 바꾸냐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던데 전국적으로 영화 극장들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60, 70년대가 영화의 전성시대,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였고 7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미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비교할 만한 어떤 문화시설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김수근 선생님의 자유센터 그거는 이름은 자유센터 그러면 뭔가 문화시설 같지만 사실은 그 박정희 정부가 반공 정신을 갖다가 설파하려고 퍼뜨리려고 만든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게 이제 드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좀 있다가 말씀하신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익극장 같은 경우도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얘기를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했던 것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기민하다 그래야 되나, 영리하다 그래야 되나, 자기 건축을 소개를 하는 것을 이제 기회를 만든 거죠. 사실은 알바로 알토를 김종우 선생님이 하셨는데
어떤 대화가 와갖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알바로 알토라는 핀란드 건축가는 자기가 가짜로 기자가 되어서 자신의 기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투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오늘 건축가를 만났는데 뭐 너무 이런 좋다,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알바로 알토는 김중업은 어떻게 이런 물론 일꼬르비지에로부터 어떤 쇼맨십 그런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바로 이제 준비를 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한번 연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시 자체가. 근데 이 전시는 이제 요 지금 현재 이제 보이는 이제 김종호 선생님의 뭐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옷차림. 오늘 일단은 이 옷차림. 어디서 저런 걸 구해가지고는 더블 브레스트.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비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지금 우리가 아는 영국식 더블 브레스트의 첫 번째 단추보다는 좀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물론 덩치가 좀 있으셔서 뭐 그런지 모르겠죠. 리본, 이제 나비 넥타이, 그다음 안경,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지금 22년생이신데 56년 7년이면은 34, 5이잖아요. 근데 저런 그 어떤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약간 반전이 있긴 한데. 그래서 57년도에 8월 26일 명보극장 개관을 하게 되고 그 해에 또 사실 이제 4월 12일, 30일 이제 2주 정도로 해서 김중업 건축 작품전을 이제 보광동에 있던 홍보실 홍보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 홍보관이 국가 홍보관인가요? 원래는 이제 문화공보부 공보부 소속의 그 당시에 공익적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공보부. 그래서 그 이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건물은 현재 이제 건국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으로 쓰고 있는 도서관. 저 위에 있는 건국대학교 도서관 건물이고요. 이렇게 삼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 개에 끌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김중업 다이얼로그전에서 사실 그 세노그래피의 어떤 그 뮤지오그래피 전시의 그 시설들 자체가 이때의 이제 이 그림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영감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저 공간 연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때는 뭐 낚싯줄로 걸지는 않았겠지만 아직도 저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이얼로그 전시는 사실 호노라 약간은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이기 때문에 그걸 메타포로 따볼 수는 있지만 지금도 건축가 전시가 거의 대부분 저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변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사실 얘기할 것이 상당히 건축 전시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뭐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밑에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이는 모형 이제 왼쪽 밑에 하단에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서강대학교 캠퍼스 모형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일보 57년 4월 19일 이제 신문에 이경성 그러니까 인천시립미술관 관장이셨기도 했었고 미술 쪽에서는 상당히 그 선배시죠. 그 미술 작가는 아니신데 그죠? 그 이분이 쓴 이제 평이 2회에 걸쳐서 조선일보에 실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신선한 현대적 감각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이 신문들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 밑에 광고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광고도 뭐 온갖 약품들 성병이 그렇게 심했던가 봐요. 성병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윗단에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소설 소설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보면은 이때 생활이 뭔가 그게 어떤 생활을 했겠구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당시에 이제 말론 브란도 나왔던 비비안 리 주연 혹은 옆에 있는 아리랑 유명한 영화들이죠. 그 영화들의 이렇게 광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경성 선생님의 김중업 선생님과 상당히 친분이 있으셨고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셨는데 그리고
이경성 선생님이 쓰신 김중업 선생님의 비평글이 저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좋은 비평글이다. 건축 비평글 중에. 그래서 여러 군데 매체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 글에서는 이제 읽어보자면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시의 김중업의 건축 이념 속에는 근대 건축의 무장식성에 대한 반성, 즉 기능적 요소와 유기적 요소가 그의 주체 구조에 있어서의 국제 양식과 더불어 복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와 내부, 건축가의 외적인 어떤 영향은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모더니즘이니 인터내셔널리즘이니 뭐라고 하는 근대 건축이라는 어떤 건축 전체의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는 약간 무미건조함, 유장식성, 지역성을 배제한 것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가치를 이제 많이 주창하고 주장했던 그런 건축 운동이었는데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사실은 그게 이제 르꼬르비지에 김중업이 배웠던 르꼬르비지에가 상징하는 거죠. 체화한 게 르꼬르비지에인데 김중업은 52년부터 56년까지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르꼬르비지에 밑에 있으면서 그 모더니즘의 마지막 끝장이었어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알바 알토라는 인물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되게 상징하는 게 되게 컸던 거예요. 알바 알토는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잘못된 어떤 운동에 대한 반성, 그 뭐냐, 기능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유기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외적인 것에 비해서 본인의 어떤 내적인 것, 주체 구조라고 얘기하는 내적인 구조 안에 있는 기능적 요소와 유기적 요소가 외적인 무장식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복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이 하나의 한 사람의 한 건축가의 작품 속에 이제 녹아들어서 막 섞여서 보이더라 하는 것을 이경성 선생님이 이제 이 글 전체에서 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4월 20일 날 신선한 현대적 감각의 2로 해서 또 한 거를 더 내요. 그래서 밑에 또 보면 또 지상에서 영원으로 아리랑은 늘 걸려 있고 애원의 고백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역시나 매독 성병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소설 뭐 이런 것들 똑같은 구도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셨냐면은 뭐 같은 얘기예요 사실. 공업 재료뿐만 아니라 좀 더 자연의 재료를 살려서 자연의 불규칙한 어떤 재미를 덧붙이는 것, 혹은 기하학적인 면이나 선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의 조형을, 혹은 기계의 신앙, 그러니까 기계의 어떤 기계적인 미를 예찬하는 것이나, 혹은 지나치게 금욕주의, 이거 무장식성 똑같은 얘기겠죠. 너무 과잉으로 뭔가 장식을 배제하는 것, 금욕주의에 대한 반성,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과거의 국제주의 말씀드렸던 뭐 근대 건축 혹은 인터내셔널리즘, 뭐 인터내셔널 아키텍처 혹은 모더니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방적 조건, 지역적인 것이나 지방적 전통을 갖다가 좀 더 살리는 것, 구조 기술의 진보를 이용한 좀 더 신기한 공간 구성,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덧붙인다는 것. 과거에 그것을 없애려고 애쓴 회화나 조각의 도입.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2회차에서 건축과 미술, 미술과 건축에서 다루었던 것이기도 한데 회화나 조각을 건축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적 전통의 허용은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말이 사실 지방적 전통을 이경선 선생님이 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한국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남성적인 혹은 어떤 좀 1차적인 직유적인 직설적인 비평에 대해서 김중업 선생님이 샤머니즘이라는 요소가 중요해서 그것도 어찌 보면 지방 전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경선 선생님의 어떤 레벨이 높은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보인다 이거지. 김중업 선생님. 근데 놀랍게도 김중업 선생님은 다시 말하지만 35살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벌써 떡잎부터 알아봤다는 건지. 그래서 그
이제 이 상당히 글이 상당히 길어요. 이런 건축 전시를 보고 그 평에 대해서 이게 길게 썼다는 것 자체, 그것도 그걸 실어줬다는 것 자체가 네. 참 그때는 좋은 신문이었죠. 조선일보. 최대의 영향을 기울이고 또한 최대의 성과를 이룬 필그림홀은 사람의 정서 생활을 위하여 계산된 최소한과 최대한의 공간들이 합리적이며 기능적으로 조형되었다, 만들어졌다. 면과 선 그리고 형태가 이룩한 커다란 하나의 용기, 브레이브 그 용기가 아니고 그릇, 하나의 어떤 그릇. 그것은 안락과 휴식과 창조를 만들어내는 기계이기도 하다.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고 한번 또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필그림홀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조금 전에 그죠? 당시에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의 어떤 시기에 근대의 문물들이 들어오긴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욕구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발전하고 싶고 내가 뭔가 나아지고 싶고 좋은 거를 이제 탐구하는 찾는 그런 욕구를 36년간 꽉 눌렀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게 누르고 있던 소뚜껑이 없어진 거죠. 압력솥의 소뚜껑이 이렇게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터지게 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명보극장 같이 그런 극장에서 하이 소사이어티 상류 사회의 어떤 삶을 이제 본다든가 선남 선녀의 어떤 모습을 본다든가 옷차림 같은 것으로 이제 수입 양복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출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그때 당시의 용어는 정서 생활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문화생활, 뭐 레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때 용어는 정서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건축가에게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다. 그게 50년대 말. 그렇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 게 뭐 이거는 저도 이제 뭐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유형을 봤었을 때 건축사적으로는 가장 제가 제 머릿속에 가장 각인이 많이 돼 있는 건 디즈니 그 미국 월트 디즈니의 그 건물 그 게이트 들어가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야자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허벌판 모래 위에 지은 그 월트 디즈니가 옛날에 우리 이집트 양식의 어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그 파라오 같은 것들이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뭐 그리스 양식도 있고 국제적 양식이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장식성 추구와 그다음에 기능성 추구라고 하는 복합성이 그 안에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윤수 건축가님은 어쨌든 김중업의 건축의 어떤 그 페리오데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할 때 현대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뭐 모든 지식이 사대주의적 어떤 역사 철학이 있고 역사 시대 읽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아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의 어떤 축적된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 다음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어떤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학문별. 저희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술사를 거의 못 배워요. 학교에서. 사실 언제를 배우냐면은 아예 조선시대. 그죠? 그 거의 우리 그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뭐 추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정작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있었던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대미술사로 정의했었을 때는 일본에 유학을 하고 온 뭐 그 외에 어떤 건축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건축가뿐만 아니라 조각가 뭐 일본 유학을 했던 흔히 얘기하는 유학 세대죠. 그들의 어떤 거를 1세대로 보고서는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쾌대를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연구진들이 있지만 사실 이쾌대가 이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가 이쾌대라는 이름을 들은 것도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80년대 후반이나 돼야 그러니까 90년대가 돼서야 익회대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경색된 그 학문의 체계에서 살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그 비평가가 평론가가 쓰셨던 어떤 글들의 맥락을 봐서는 저는 다분히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서구적 그 시대상에서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아직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또 어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식적 욕구라든가 물론 기능적인 거가 물론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상은 있죠. 발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장식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결국 분출하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사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보기는 해요. 그래서 김중업뿐만이 물론 이제 뭐 다른 모든 건축가 한 인물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건축가든 혹은 앞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책을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김종업 선생님은 특히나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았던 것이 어떤 급변하던 어떤 시대에 태어났었고 제가 참 독특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터닝 포인트들의 시대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알바 알토를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 그때 일어났던 건축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고 또 김종호 선생님의 형님이 김광업 선생님인데 서예가이시고 엄청나게 유명한 서예가이시며 이중섭 같은 사람을 일찍 알아보고 그림을 사드리고 도와주셨던 메세나 그런 분이셨는데 그 김광호 선생님이 누구한테서 어떤 그 안목을 컬렉터로서의 안목을 배웠느냐 위창 오세창 선생님부터 배웠거든요. 위창 오세창 선생님의 집을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독립적의 그 행사단에 그걸 배우셨고 그리고 위창 오세창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조선 그러니까 그분이 김광호 선생님이 김중업의 형님이 다시 얘기하면은 이미 조선 시대 이전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신 걸 이제 배운 거지 김광호 선생님이 오세창 선생님이 그걸 정리를 다 하셨으니까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김광호 선생님이 배우셨고 그걸 김중업 선생님하고는 나이 차이는 사실 많이 나요. 거의 한 15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형님하고 김중업 선생님하고는 그러니까 이복 형제라서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미 김중업 선생님이 조금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형님께서 많은 걸 이루어 놓으신 상태였고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멘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김중업 선생님의 작업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의 문제인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어떤 건축의 장식을 한 분이시거든요. 그 장식이란 게 한국적인 무늬를 넣은 장식이 아니고 개인의 내적인 것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모양의 탑을 갖다가 이렇게 뭐 군산문화회관, 진주문화회관, 서산부익과 뭐 또 무슨 주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올려요. 기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이 어떤 뭔가가 느껴졌겠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여기 뭔가 삼각형을 넣어야 되겠다. 여기 뭔가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다. 여기를 좀 넓혀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감각. 그런 것을 유일무이하게 하신 분이고 그 이후로 이런 분이 나타난 걸 저는 모르겠어요. 사례를 몰라요. 제가 아는 건축가, 한국 건축가 중에는 이런 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뭐 비천상 정부에서 원했으니까 뭐 선녀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조로 붙였다든가 그리스 도리교의 형식 기둥을 갖다가 흉내를 냈다든가 이게 다였지. 해석하기 불분명한 본인이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뭔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붙인 분은 이분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뭐 해석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뒤에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얘기하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대로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드디어 한국에도 그런 모든 욕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좋은 물건을 쓰고 싶다. 뭐 이렇게 나도 그죠? 좋게 변하고 싶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리해지고 싶다는 걸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세탁기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동 세탁기가 이게 아마 이제 수입된 것인데 이런 지금 보면 지퍼 라이터 같이 생기기도 했고 크기도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AS는 어떻게 했을까 싶긴 한데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보면 판매처가 동화백화점이라고 적혀 있죠. 동화백화점은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고 동화백화점의 소유자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친일파 박흥식이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사들인 사람이 강덕수 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동방생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리한 장미동 김중옥 건축문화의 집이 있는 동방주택 단지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동방생명 그룹의 계열사로서 있었던 회사가 이제 몇 대는 아니었고 61년인가 넘어가면서 동화백화점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뭐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협회 같은 데서 기웃거리셨고 창립하는데도 많은 이제 힘을 보태셨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이죠. 전시회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에서 오 정말 멋있어. 어떻게 저런 양복을 저 당시에 나비 넥타이에 더블 브레스트에 하셨을까?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게 크게 유행어가 된 마카오 신사 이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그죠? 마카오 신사란 말이 만들어진 것도 태평양 전쟁 종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었다. 마카오 신사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멋쟁이 그 당시에 장 안에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멋쟁이들에게 영국제 와이셔츠와 양복은 요즘 얘기하면 뭐 핑크 뭐 그런 것들이나 그런 그 회사들 영국 유명한 그런 와이셔츠 회사 그다음에 브리오니 양복 같은 것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패션 기본 아이템이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냐면 김구를 저격한 안두희입니다. 안두희가 김구라는 그 유명한 그 한국 정치사의 유명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총리급이나 뭐 예를 들면은 여당의 당의 대표 정도 되는 인물인 거죠. 그런 인물을 저격을 했으니까 암살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할 때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도망가다가 깨져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려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넥타이 그죠? 넥타이의 문양이 뭐 대단하죠. 저 문양이. 그리고 뭐 이렇게 칼라의 이런 것들, 이렇게 벌어진 각도나 이런 그 이 하나의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된 것들이나 허리 벨트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가죽 그 약간 코르도반 가죽 같은 그런 것들, 폭이 좁은 거죠. 저런 것들. 위에 이제 오버코트를 또 이렇게 입었고 저런 것들 깃을 이렇게 탁 세우고 모자 이렇게 파나마 모자를 또 그때는 썼대요. 근데 지금 저 모자는 뭐 뭔지 파나마 모자는 아닌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봤던 혹은 그 뒤에 있는 인물이 이제 머리를 탁 붙였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중요한 인물 같지도 않은데 머리를 탁 발라 붙여가지고 저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얽고 싶은 거죠. 엮고 싶은 거죠.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분출 욕구가 있었던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도 터져 나왔던 거 아닐까. 양복 같은 것들 사서 그때 당시 인천도로 이제 올라왔던 그 배가 있었던 그 배에서 처음으로 이제 많이 이제 수입된 양복 그 천들이 공급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은 김중업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실 정인국 선생님이나 건축가들 보면은 사진들 보면은 정말 잘 차려입었거든요. 미술계 쪽도 김환기 선생님이나 이렇게 보면 사진 보면은
다들 막 이렇게 잘 차려입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조금 더 이후에 잘 차려입고 이때는 거의 가난해서 어디 드러나지도 않았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사진도 이제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은 부산대학교거든요. 부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뭐 눈치챘죠. 장소도 다르고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부산인데 옷은 똑같이 이제 뭐 그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요 사진하고 전 사진하고 요거하고 다음 사진이 이제 똑같은데 뭐 이것도 봐도 뭐 구두도 훌륭하고 바지 핏이 약간 요즘하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참 그게 건축으로 표현을 하든 자기의 어떤 생각을 혹은 자기의 옷차림으로 표현을 하든 그런 것에 좀 목말라 있었고 좀 눌려있던 시대에서 그 해방이 그런 의미에서도 해방이 됐지 않았을까. 자기 표출에. 그리고 한번 볼까요? 밑에를 누르시면 아예 아니 지금 이게 링크가 안 될 걸 생각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전기 요금이 급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증언하는 국제극장의 모습이고 국제극장이요. 국제극장. 지금은 국제극장이 없었죠. 이게 이제 명보극장입니다. 김종원 선생님이 설계하신. 이거 다른 것 같아요. 저렇게 공면이 있거든요. 대한극장. 대한극장. 저 시대에 4억 칸이 사업판이라는 게 얼마인지. 얼마일까요? 50년대는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통계청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때 돈의 가치를 이렇게 지금의 돈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기능이 있는데 뭐 50년대까지는 없을 거예요. 방금 전 저게 노출 콘크리트 공법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이 사실 저 때는 아마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재료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 위에다가 결국은 페인트나 아니면 타일로 덧칠을 하거나 아니면 덧붙여서 그렇죠. 끝이 냈죠. 페인트 칠 정도 했을 거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PDF였구나. 그래서 자료라도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도 보셨는데 명보극장이 이제 이렇게 광고도 했었고 개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개봉작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었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세계 뭐 여기 보면은 경이적인 세계 최고의 명사기 모쇼오그래프 이제 뭐 설치했다고 그러죠. 장치했다고 그런 뭐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단면도 같은 것들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왼쪽으로 보면은 전체 이제 조각도 투시도 형태로 이제 나와 있고 실내 투시도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게 김종수 선생님하고는 설계를 했는 거하고 좀 바꿔서 이제 짓는 바람에 서로 이제 좀 얼굴 붉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게 하이 소사이어티라는 그것이 영화가 딱 이때 딱 적절한 제목과 상류 사회 그리고 이게 유럽
혹은 미국도 전후였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었겠구나 하는 게 느낌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나와서 이제 히트를 친 거거든요. 거기 이제 만평 같은 동아일보의 57년 8월 26일 만평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문교 당국의 영화 정책은 뭐 이제 이 영화 정책에 대한 검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이제 땡땡땡땡라는 영화가 서울 시내 모 신설극장에서 금일 개봉 예정이라니 꿍꿍이 속은 여기에도 있는 듯 그것이 아마도 상류 사회의 정치적 노름인 모양이지 이렇게 이제 이런 비평이 짧은 비평이 휴지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늘 이제 실렸어요 동아일보에. 이것을 보면은 상류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치에 대한 단속 그건 아마 외화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외화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그때 사회적으로 이게 그냥 제 짐작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논란거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페이지 넘어가면 저게 명보극장. 네, 명보극장의 모형이죠. 뭐야? 그래서 앞에 그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왼쪽 정중앙에 있는 이 그림하고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게 명보극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티어터 명보라고 영어로도 이제 적혀 있고 굉장히 크게 외부로 이렇게 흐르는 복도가 있죠. 네. 요 지금 모형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는 아마 이 모형이 설계한 대로 만들어졌을 거니까 원래는 바깥에 유리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실내로 만들었던 거였고 보면은 밑에는 뭐 이렇게 화강석인지 대리석인지 짙은 색깔의 돌을 붙였어요. 이거는 서울대 농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입해서 쓸 수 있었던 어떤 돌들이나 재료가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 썼던 거 저기도 쓰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중앙의 그림을 보면은 철제 이렇게 동그란 난간이 있는 걸로 봐서 외부가 됐어요. 내부가 아니고 유리는 판유리가 그때 당시 생산을 못 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이때가 그러면 57년도 때는 네. 그래서 유리는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고 비쌌을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집도 그 86년도에 지어진 집이잖아요. 김종호 건축문화의 집도 다시 리모델링이 된 건데 저희가 통유리가 나온 게 한 언제쯤일까요? 여기도 거의 그 쪽유리로 다 잘라져 있거든요. 유리가 그 샤시를 해서 유리를 하고 뭐 아파트나 이런 데도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통유리의 전면 유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굉장히 통유리라는 것이 이제 제작을 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일찍 나왔더라 치더라도 너무 이제 단가가 비싸서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유리란 것은 액체의 상태를 평평한 판에 그냥 놓아서 굳힌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액체를 녹여서 식혀서 평평하게 된 거를 떠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크라운 유리라고 해서 이렇게 크레페 만들듯이 돌려놓는 거냐 아니면은 롤러로 밀었는 거냐 그 차이인 거지. 근데 곡면유리라는 것을 만들려면은 생각을 이것만 일단 기본으로 알면은 곡면유리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죠? 상상이 잘 안 가죠 이게. 저도 잘 네, 이게 곡면인 어떤 그 철판이나 뭔가 위에다가 용액을 부어버리면은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려서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세워서 한다고 쳐도 흘러도 내려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열을 가해서 눌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식지 않았을 때 굽혀질 정도일 때 그렇다고 너무 뜨거우면 또 잡지도 못할 거고 녹아버릴 거니까 잡는 부분이 이렇게 눌려버릴 거니까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혹은 완전히 식힌 다음에 다시 가열해서 이걸 하던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서 굽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주문 제작인 거죠. 그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술이 상온에서 혹은 그 열을 가해서 굽힐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술인 건데 그게 확보가 안 됐을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있더라도 이걸
뭐 이 집은 30cm 공면인데 어떤 집은 60이고 어떤 집은 45고 어떤 집은 하다 보니까 이걸 여기 딱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31cm가 돼버린다든가 44cm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죠. 그래서 그 김종원 선생님이 공면에 대한 건축을 이제 그래도 제일 제가 보기엔 1세대 건축가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거의 대부분 시멘트의 볼드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량감이 느껴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각적이고 양감이 느껴지는 근데 그걸 흔히들 여성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약 유리로 만들어졌으면 그걸 또 여성적으로 봤을까? 뭐 이런 쉽게 생각이 나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마 뭐 비판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김정은 선생님이 한국의 현재의 건설 산업을 제대로 모른 채로 설계를 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건축가라면 당연히 이것이 지어질 수 있겠구나. 타일이 혹은 벽돌이 몇 센치니까 내가 여기 안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몇 장을 넣어야 되겠다고 그리는데 스테레오 톰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상상해서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서산부인과거든요. 구조나 혹은 위에 계단실을 덮는 도움 같이 생긴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는데 그것을 당시의 기술을 탓하는 게는 사실은 좀 소극적일 수 있죠. 뭐 완전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1957년, 59년이라고 해도 사실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직후고 사실 그 전에는 또 식민지 기간이 너무 길었었고 그 전후에 사실 이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뭐 이제 붕괴된 어떤 그런 상태였을 텐데 과연 이제 이 전후에 바로 들어온 어떤 그 유학생 이제 굉장히 젊은 청년인 이 김중업 선생님께서 건축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때 그 당시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좀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극장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대기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도 지었고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에서 이제 상영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영되어서 뭔가 이제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좀 선택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대적 어떤 요구보다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응하는 영화가 상영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이제 이 지금 연표에 보면 1959년 1월 29일에 동아일보의 도시의 미학 인가의 묘지여서는 안 된다 기고라는 어떤 이 글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기고된 글이 대체 어떤 글일까라는 어떤 이제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주변 지역이 더 이상 묘지여서는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인 것인지. 왜냐면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전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그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에서는 주도적으로 이 어떤 이런 그 전후의 분위기를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약간 좀 그 뭔가 이렇게 은폐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인천시립미술관장으로 일하셨다는 그 선생님의 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57년, 59년도에 했던 어떤 그 건축물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계속 이제 르꼬르비지의 어떤 서양적인 어떤 우리나라 그 시대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굉장히 절제된 어떤 그런 양식의 건축물이 있었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우리나라 그 지역의 어떤 정서나 삶을 뭔가 보완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또 뭔가 이렇게 이 건축가로서는 이제 이것들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의 개봉작을 정부가 원했던 시민이 원했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하고 건축가의 건축 작업의 어떤 형태나 양식에 있어서 그것이 개인의 어떤 영향이든 시민 사회의 영향이든
그게 이 사람을 매체로 해서 자기 작업에 나타나는 거나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매체가 영화관이라는 거 혹은 건축가의 인물이라는 거 혹은 그 결과가 어떤 개봉작이라든가 혹은 그 결과가 건축 작업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실 좀 같은 구도로 놓고 보면 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계속 얘기가 이제 되겠지만 김종업 선생님의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뒷부분도 계속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이게 박정희 저도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에서 다른 군사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네.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김희춘 건축가가 증언하는 것처럼 이런 정부가 원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영화든 혹은 건축의 형태로 나타나든 그런 것들이 딱 요것만 가지고 단정을 짓기는 힘든 것이 조금 전에 또 그 얘기도 하셨던 거죠. 뭐냐면은 해방 때까지는 해방 전까지는 일본의 교육을 받고 일본의 문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배웠고 가르치고 신라의 것도 다 일본어로 바꿔서 주어들이 신라의 누구였으면은 그게 주어가 다 일본어로 바꾸어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거기에 있는 한 줌의 지식인들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표현 욕구라는 게 누구나 기본적인 있는 거에다가 지식인들은 거기에 조금은 증폭하면은 한국의 문화는 조선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겠죠. 그것이 자발적으로 한국성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약간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 이걸 후대에서 저 같은 후대 사람이 공부하기에는 자발적인 어떤 것이 50년대를 거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59년도에 이승만이 끝나버리고 4.16으로 쫓겨나고 5.16으로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60년에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63년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상공화국이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한국성이라는 걸 갖다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바톤 터치 같은 것이 되면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한국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자의적인 한국성의 표현인 것도 있었는데 어떤 타의적인 혹은 정부가 내려누르는 강요한 그 용어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그런 강요된 민족주의 같은 것이 합쳐지면서 이걸 구분하기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찾아보면 분명히 두 가지의 경향은 달랐는데 두 가지의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후대에 이렇게 이것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띄워놨지만 5.16 후 문화예술 창단하기 위해서 60년 초부터 건축을 어떤 목적에 맞추는 상징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만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해버리면은 혹은 예단, 속단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희춘 선생님도 본인도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민족정신연구소인가 뭐 해가지고 또 콘크리트로 만든 한옥을 또 지었어요. 열심히. 이분이 이제 서울대 농대 제가 최고로 저는 김희춘 건축가를 상당히 이제 평가를 좋게 하는데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제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건축을 하셨는데 서울대 건축 농대 건축 농대 본관이나 혹은 건국대학교에 이제 인문관을 이분이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인천의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건물도 되게 멋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제 정신문화연구소는 정말 오점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 여기서 말하는 콘크리트로 만든 고건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되게 이제 묘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주로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에요. 이게 충정로에 있는 이게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종호 선생님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깊게 뭐 한국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57년, 58년, 59년. 이건 59년도에 설계 끝나고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딱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이승만의 마지막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건축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허가는 이승만한테 받고 사용 승인은 준공은 박정희한테 받는 거예요. 받고. 네. 그런 건물인데 사실은 말은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해석을 딱 이렇게 4.16에 자기가 뭐 설계를 끝내서 5.16에 뭐 끝났다 그랬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그쯤이라는 거지 딱 그 날에 딱 해서 딱 그날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사실 이 건물은 이거는 샨디가르 인도의 샨디가르에 이제 자기 김중호 선생님이 참여했던 그 건축 프로젝트에 코르비지에 프로젝트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붙이기 좋아했던 80년대, 70년대, 60년대에는 왜냐면 한국성을 강요를 해야 됐으니까 DDP를 가지고 한국의 처마선이 어떻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뭐 국립현대미술관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누각 하나 있잖아요. 네. 도로편에 있는 거기에서 이걸 따왔다는 둥 뭐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이는 거죠. 혹시 그 인도의 샨디가르에서 그 르꼬르부제가 건축했던 그 도파는 있을까요? 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다 남아 있어요. 사진도 있고 뭐 저희가 지금 나중에 그 첨부를 좀 했습니다. 서 있는 건물이라서 주지사 관저나 그 밀수 오너 어소시에이션 뭐 그래서 그 방직자 협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르꼬르부제가 그걸 작업했을 때가 혹시 그 김주호 선생님이 같이 계셨을 그렇죠. 사무실에 있었을 때 김종호 선생님이 열심히 시설 설계를 했던 건물입니다. 실시 설계를 그러면은 이걸 하셨다는 거죠? 네.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 연도 전체 양으로 봤을 때 김종호 선생님이 아마 그냥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많은 도면을 그렸어요. 세 번째 정도. 근데 근무했던 기간으로 치면 아마 제일 많이 그렸었을 거예요. 김종호 선생님은 시설 설계만 했어요, 거의. 아니 그 언덕 위에 저렇게 이제 건물이 두 개가 우뚝 서 있으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우러러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냥 밖에서만 외관으로 봐도 뭔가 되게 비실험적이면서 굉장히 뭔가 멋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왼쪽 강하게 건물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왼쪽 건물이 이제 대사관저 대사가 사시는 주택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사무동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벽면에 약간 얼룩덜룩하죠. 그게 네. 이제 윤명로 그때 당시 김종합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던 벽화죠.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독이 갖다 붙여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건축, 한국성 뭐 이러면 이 작업, 이 건물이 늘 등장하죠. 불란서 대사관의 지붕, 또 HC 저의 지붕, 한창욱. 이 지붕은 우선 꼴규제의 떠바디식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붕이 가지는 장식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단순히 기본적인 포럼 형태만 추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조형이 지붕이라는 부분적인 것의 확대로 해서 대표될 수 있는 것인가? 엄청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렇죠.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때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오래 전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74년 공간 악용숙이라는 선생님이 공간지의 한국 현대 건축의 미학적 상황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소설가세요. 미술 평론가이시고 35년생. 아직도 생존해 계시나 보네요. 84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으니까 지금 생존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실 좀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썼던 글에 대해서 왜냐면은 80년대의 어떤 인터뷰들은 특히나 70, 80년대 인터뷰들은 정치적인 입김이 너무나 강했던 시절에서 눈치 보면서 했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인터뷰를 정말 필터를 벗겨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변의 상황을 이제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이 되게 재밌네요. 그 박용수 선생님이 그 공간에 74년도 1월달 한국 현대 건축의 미학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의 건축은 공간적으로 되어야만이 그 그 본래적인 예술 예술 유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 공간론적으로 파악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건축에서는. 뭐 하나하나의 어떤 형태 이런 것을 보는 게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술, 형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어떤 하나의 요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조형 어떤 지붕이 한국 건축의 대표라고 하느냐? 그게 맞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느냐? 질문을 해본 적이 있냐? 의심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서 어쩌면 반대적으로 그런 어떤 형태가 요소가 아니고 공간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정서적인 혹은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게 왜 저희가 처음 시간에 김종원 선생님 한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요즘에 다시 계속 그 김종업 건축문화의 집에 있는 이 미니어처를 보면서 가끔은 미니어처가 주는 감동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도면으로만 봤으면 파악이 안 됐을 공간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 미니어처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누웠겠구나, 예, 이쪽으로 예. 지나갔겠구나, 예. 가면서 소리가 들렸겠구나, 옆방으로 뭐 예, 이런 그런 거죠. 거.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미 그리고 그때 잠깐 뭐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그 성북동에 있었던 한옥 지금 없어진 그 김용 선생님의 거의 그 사실 실질적인 최초의 주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옥으로 젖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문수 건축가님이 좀 의미를 집어넣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전통 한옥이 아닌 인가 일식인가 뭐 이런 거에 예, 대한 그런 의심. 질문을 던지면서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막 했어요. 이게 그러면 전통 한옥은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한옥 구조를 두고 새로 증축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이 결국 공간 파악을 자기의 삶의 그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전혀 다르게 한옥이라는 그 외재적인 어떤 형태가 아닌 좀 다른 형식에서 이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부 구성이 예, 맞아요. 예. 뭐 어쨌든 그게 이제 헐리우드 키드의 뭐 생애인가 그 영화에서처럼 제가 늘 이제 그 인용을 하는데 열심히 이제 영화를 만들고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자기가 그동안 봤던 영화들을 짜집게 있는 거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김수근의 외색 논쟁이나 김중업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의심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김중업의 삶을 보면은 계속 일본에서 생활했었고 일제 시대를 거쳤던 사람인데 아버지는 일제 때 관리를 했던 사람이니까 관사에 살았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었던 집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프랑스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었던 집이 성북동의 한옥이라는 건데 한옥의 평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옥의 어떤 이 칸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으로 돼 있어서 안으로 막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그런. 제 생각에는 약간 일식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다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연구 프로들이. 약간 좀 그게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박용수 선생님 이 동시대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비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괜찮은 비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냥 건축물을 봤을 때 사실은 그 밑에 이제 한옥집들이 쭉 보이는 마을에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높이 솟아오른 그 두 어떤 너무 낯선 건물이 굉장히 좀 과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멋있고 막 그런데 저 시대에 그 밑에 사는 어떤 그런 그 그냥 동네 주민들은 저 건물이 어땠을까? 그리고 과연 이제 그 건축물 대사관이라서 분명히 어떤 그런 건축성들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제 지은 건물인데 그 지역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진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 그렇게 이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좀 과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또 사실 이제 들어서. 그 얘기도 네. 뭐 좋은 얘기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할 얘기가 거기에 덧붙일 얘기들은 많겠죠.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사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라는 게 그 문맥 주변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다 일본식 주택이에요. 한옥은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 정도고 나머지 다 일식이에요. 저 그렇구나. 위에 네.
기댈 컨텍스트가 네네. 되게 부실해요. 아,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추측이고 그냥 상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프랑스로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일반 시민들, 한국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았던 시간보다 그 낯선 일본과 유럽에서 산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어떤 시기들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체성의 문제. 예, 이 김중업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제 공부를 하셨고 일본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오셨던 분들은 전후에 빨리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본과 같은 어떤 그런 상태로 복귀하고 싶고 빨리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고 싶은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컸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증을 가졌었고 이제 뒤에 또 한번 소개를 또 할게요. 그 관련된 또 책이 한 권이 또 있어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40년대, 50년대, 40, 50, 6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난 뒤에 남겼던 기행문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조선인이라고 해서 해방됐다고 해서 나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가난한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애들이고 근데 그 중에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애들이 있고 우리처럼 누군가가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스스로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조선을 몰라주는 애들 조선에서 왔다니까 조선이 어디냐고 일본 아니냐고 거기서 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일본에 갔었는데 해방 전에 갔을 때하고 몇 년 뒤에 다시 가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 그 자신감은 어디가 없고 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스스로도 일본에 동화해서 자기도 쭈그러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이 측은지심 어느 때는 자기들을 그렇게 눌렀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몰락해 버렸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도대체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식인 우리는 김중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사회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이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의 발음 파악과 그것을 현대적인 재료로서 구조와 일치되게 구현한 작품. 지금 이제 프랑스 대사관인데 대개 건물의 세부까지 그런 배려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상하 두 건물 무슨 말이냐면은 관저와 사무동 그 두 건물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 그 일품이다. 윤일주 선생님은 이제 윤동주 선생님의 그 형제죠. 형제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 권의 책을 남기는데 한국 현대 건축사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나왔던 책이 이제 두 권인데 이 책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50, 60년대, 70년대니 건축 비평뿐만이 아니고 그 정리한 것으로 50, 60년대, 70년대까지 정리한 것으로 그리고 글도 좋아요. 근데 또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전통의 발음 파악이라는 것에서 발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바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현대적인 재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일본적 혹은 유럽적, 서구적 어떤 그런 재료들로서 그 현대적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제 그 서구 중심으로서 이제 해석되는 재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게 일품이다라고 과연 이제 이 시대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읽혔을까 좀 질문을 해봐야 옆에 될 것 적혀 같아요. 있어요. 물론 짤막한 평문 속에서 김중업 씨가 바르게 파악한 전통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파악된 전통이 어떻게 구조와 일치되게 되었는지를 상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글이 되게 짧다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아까 전에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앞에서 했던 그 어떤 소설가분이 했던 그 평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 조심스럽지만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후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수사가 너무나 많은 거에서 이 본질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뚫고 들어가기가. 이 팥을 먹기 위해서 맛을 보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 만두 피 혹은 찐빵의 피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지금. 이걸 다 먹고 난 뒤에 밀가루 맛을 다 느끼고 난 뒤에 팥을 딱 느끼니까 이 단팥의 이 맛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벗겨내고 돈가스에도 튀김살을 벗겨내고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건데 돼지고기의 맛을 느끼려면은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동시대 인물이 같이 비평을 할 때는 자기는 그런 수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같은 시대의 누군가가 평을 한 것을 읽는 것도 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동시대 인물이 비평하는 거.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알려면 그 친구 가까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어찌 보면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여담이긴 하지만 이 당시 이제 윤일주 교수님이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운동주의 형제였고 뭐 그렇다면 이제 그의 사상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 이런 건 저희가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완전히 그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흔히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서 발언이라는 것의 가치성이 결국은 우리의 사라진 한국적인 문화 아니면 정신에 대한 회복에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게 과연 그 시대 동질하게 오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국적으로 본 거는 이 윤일주 선생님이 한국적인 어떤 그 상징으로 보기는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지금 그거를 우리의 시대에서 그걸 봤을 때 그걸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크리틱을 다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요소는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인도 아까 그 건축물 그 뭐였죠? 샨디가르 찬디가르. 샨디가르 그 르꼬르비제의 그 건축물에서 어쨌든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유문수 건축가 그거는 정론이에요. 네,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그 시대가 결국은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의 어떤 그렇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새로운 안경, 뭐 어쨌든 그 시대적 안경이라고 그 필터란 하는 게 필터가 네.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보면은 윤일주 선생님이 쓴 글의 연도가 네. 67년 9월이에요.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시대가 뭐 거의 뭐 67년도면은 이제 난리를 치던 시절이어가지고 한국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은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고 네. 윤일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쓴 시대를 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물론 여기 앞에 보면은 한국현대미술사 이 사람이 쓴 한국현대미술사와 양식건축 80년사는 고건축 중심의 한국건축사를 현재에 접목시키는 첫 시도로서 이후에 한국 근대건축사 연구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만큼 대단한 글들이었어요. 책도 제가 2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책들은 정말 그게 없으면은 엄청난 구멍인 거죠. 건축사에서. 재밌는 게 이거를 이러한 견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양식사에 대한 사실 뭐 정의는 우리 미술사가 정리가 된 알로이스 리글이 벌써 이미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도 전에 뭐 거의 근 1000년이 아니지만 한 몇백 년 전에, 200년, 300년 전에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필터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역사성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시대적 역사성을 가지면서 어쨌든 후대한테 다시 조망이 되는 그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보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앞에서 거론한 그 건축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정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과 같이 뭐 정말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보들이 다 오픈 소스화 되었을 때는 이것들이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만 과연 이 시대에는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정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작업이 과연 되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어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 후작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양대 정인화 교수 같은 분이 90년대에 이제 시도를 한 게 마지막이었고 거의 그 이후로는 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뭐 갖다 붙이기 급급했었고 해석을 자기의 어떤 그걸
입히려고 하는 해석들. 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음악 공부했는 사람이니까 이 김중업의 음악적인 부분을 얘기할 거야.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그 자체를 제대로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따져가지고 연표 작업 자체도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안 그래도 연표 작업하면서 저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연표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는 연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거를 보면서 분석하는 거는 사실 역사적 철학이 투과가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면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다른 작업을 가지고 이야기를